8가지 질문에 답하다 그런 그 제목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기대를 갖고 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셨는지 저마다 조금 관심이 좀 다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전반적인 거는 일단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쓴 뭐 책이라든가 제가 참고문헌에 넣어놨는데 그런 걸 미리 조금 보신 분이라면은 대략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거고, 그런 범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주제는 교양으로 잡았는데, 교양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고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이어나가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접근 통로 혹은 루트가 있을 텐데, 저는 일단은 교양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통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념 짝이 있죠. 교양과 관련해서 뭐 대학에서는 이제 교양하고 전공하고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누잖아요. 또 교양의 또 다른 짝 중에 뭐 품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체제 문제인데, 자본주의적 교양 대 이제 사회주의적 품성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개념 쌍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양주의에 대해서, 교양주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조금 소급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거는 아마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전에 세명 저널리즘 스쿨에서 같은 주제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 기사를 제가 자료로 갖고 왔는데, 대략 아무래도 이제 같은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 간추려서 자료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최근에 언론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 때문에 안과 박이라는 잡지를 사서 이제 특집보의 새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제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어떤 제 생각이나 견해를 조금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까 합니다. 교양이란 말부터 보면은, 이게, 우리 대학 이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죠.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수강 신청하려고 하면은 일단 교양 과목 있고 전공 과목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1, 2학년 때 이제, 교양 선택도 있고 교양 필수라고 그러네. 그런 핵심 교과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교과목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숙해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말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교 경전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번역어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왔고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독어 번역이고, 하나는 이제 영어 번역입니다. 독어 번역으로는, 거기 책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디트리히 슈바니츠라는 이제 독일의 영문학자가 쓴 이제 교양이란 책이, 이거 국내에 번역돼가지고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왜 화제가 됐냐면은 이게 두꺼운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 당시에 한 몇만 부 정도 나간 걸 기억이 되는데, 그 바람에 이제 인문 출판계가 약간의 쇼크를 먹습니다. 이런 책이 팔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두꺼운 책 붐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아마 두꺼워서 나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게 두꺼운 책이 약간 여담이지만 이제 출판사로서 좀 유리합니다. 이윤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권을 팔아도, 그러니까 얇고 좀 저렴한 책 많이 팔아도 별로 이렇게 이문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리담회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 좀 두툼한 책은 몇 권만 팔아도 이게 조금 짭짤합니다. 이런 건 방송 용어가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음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출판사는 요 재미 붙여가지고 그다음 철학, 뭐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해가지고 이렇게 과학 이렇게 몇 개 시리즈를 냈어요. 이렇게 이런 구성에 맞춰가지고. 근데 뭐 철학 그다음에 무슨 뭐 문학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알아야 될 그러니까 기본 지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 영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만한 어떤 그 상식보다는 이제 조금 체계화된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교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식은 그냥 어떤 지식 정보의 집적이죠. 이게 단편적인 어떤 나열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요건 조금 잘 정리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좀 잡혀 있는, 그리고 약간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그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빌딩이라는 용어입니다. 독어에서 이거는 영어로도 그냥 빌딩이라고 씁니다. 이거 따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게 독일 철학서라든가 인문서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이제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쓴 이제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반부에 이 빌딩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빌딩의 그 사전적 의미는 도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느낌의 일어에서 오는 건데 뭔가 이렇게 갈고 닦아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뭔가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수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자기를 이렇게 단련시켜 나가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상의 어떤 레벨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그겁니다. 교양이라는 거의 어떤 전제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지만 기본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거, 뭔가 미완성이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치가 있는 거죠. 뭐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구되는 수준하고 현재하고 어떤 낙차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 그게 이제 교양 지식이고 교양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라는 말이 보통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게 이 빌딩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빌딩스 로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교양 소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학 용어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문학 비평 용어로 이것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빌딩스 로만에 대한 영어 번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교양 소설, 성장 소설, 교육 소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긴 하지만 대략적인 거는 이 빌딩이라는 거를 테마로 다루고 있는, 주제로 갖고 있는 어떤 작품 분을 가리킵니다. 독일 문학이 이것도 이제 원 소스고요. 그래서 괴테부터 해가지고 뭐 20세기 작가 중에 뭐 헤르만 헤세는 우리한테 좀 친숙한 작가인데, 뭐 데미안 같은 작품들 많이 읽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교양 소설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이 독일 출처가 독일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 기원에 있어서 어떤 지역성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독일식 교양의 어떤 그러니까 한 가지 계보가 이제 독일식 교양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영어식, 영어에서 교양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비슷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쓸 때, 사용할 때 가리키는 말, 주로 이제 인문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리버럴 아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는데, 자유기에 직역해가지고 그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 이게 전담 칼리지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담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이 단과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통상 인문학이라고도 이렇게 옮깁니다. 혹은 인문교양이라고도 옮기고 그냥 교양이라도 해도 교양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스티브 잡스가 그 이 인문교양,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 용어는 이제 리버럴 아츠인데 여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인문학에다가 그러니까 문사처리라고 얘기하는 문학, 그다음 철학, 역사학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예술 분야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에는 그건 좀 빠져 있죠. 최근에 국내에서 좀 많이 이제 팔려서 화제가 된 책 중에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봤는데 왜냐하면 거기 심리학도 들어가요. 심리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양 미술사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 신화도 들어가고 뭐 신화가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지만 큰 항목 중에 그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조금 특이한 방식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자의 개성이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리버럴 아츠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영어식 교양이란 말의 어떤 소스입니다. 일단은 저는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도고식 기원을 갖는 이제 빌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이제 그 종강 시즌쯤에 썼던 칼럼이었는데 교양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인 저자의 책을 조금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몇 권을 들고 오긴 했는데 사실 대학 강의도 그렇지만 이제 수강하는 김에 자기한테 어떤 그 과제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사실 요건 핑계이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가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더 어떤 과제를 줄 수가 있는데 관련서로 한 몇 권씩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제당 한 3권 정도 권장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 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고전이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고전에 관한 책 한 3권 정도를 본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권 정도 보려면은 조금 바쁘긴 하지만, 대학생분들 가능할 것 같고, 방학이니까. 알바를 하셔야 되네. 어쨌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면 조금 애누리해서 한두 권 정도 그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에 관련해서는 가장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책장사는 아니지만 저랑 관계없는 책입니다. 교양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서경식 교수가 쓴 책입니다. 서경식 교수하고 일본의 가토 슈이치라는 이 지식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노마필드라는 이제 학자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강연하고 여기 서경식 교수가 도쿄 경제대학 교수인데 그 대학에서 이제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양을 주제로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 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교양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기본 지식으로서 교양을 다루는 건 아니고 오늘날 어떤 게 교양일까에 대한 거. 그리고 교양의 한계라는 건 어떤 것일까.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양이 다시 질문되는 거는, 질문이라는 거는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거는, 위기를 전제로 합니다. 혹은 어떤 병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질문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게 질문으로서 실감있게 받아들여지는 때는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무슨 사랑이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 그런 질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설사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더라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이렇게 품게 되진 않아요. 교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질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는 그게 뭔가 크리시스한 상황 속에 놓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보통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게 사라져가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보통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교양은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교양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어요. 교양의 죽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자 하는 거는 그 배경에 이런 게 일단 놓여 있다는 우리한테 닥쳐 있는 겁니다. 교양의 죽음 선언은 이미 한 70년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때부터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어요. 이게 약간 연동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식인의 죽음하고 좀 연동돼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약간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학생운동의 종언 이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이라는 거를 그 기원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지식인 계급이 약간 독점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의 위기라는 거는 지식인의 위기하고 이렇게 좀 맥락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대학생 운동,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변혁의 어떤 중심이나 혹은 주체로서의 어떤 지위가 이렇게 도전받으면서 내지는 그런 지위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교양이 처해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요게 버전업,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앞에다 이제 새로운이란 말이 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기존의 구닥다리 같은 교양이 아니라 새로운 교양이 아닌가라는 식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버전업 하면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무용론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교양이라는 어떤 도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약간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교양이란 말의 좀 그 어원에 대해서, 내지는 교양주의의 그 원조에 대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근대식 사유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일본을 통해서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그게 좀 엿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그 다이쇼 교양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연도로는 딱 확정 합의된 그 연도가 있는 건 아닌데, 좀 길게 보기도 하고 좀 짧게 보기도 합니다. 짧게 보면 대략 1911년, 12년에서 25, 6년까지, 그러니까 한 14, 15년 정도 기간을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쇼 천황이죠. 이게 메이지하고, 일본의 천황은 이제 지금 메이지 이후에 다이쇼, 그다음 히로히토, 그다음에 지금 천황이 누구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한 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이쇼는 통치 기간이 좀 짧았어요. 짧았는데 이 시기가 원래 집권기보다 조금 길게 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학자가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은 이후로는 이게 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이거 종원 이후가 일본이 그 군국주의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에 그런 걸 이제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시민운동, 민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개방적인 그 사회 자체가 좀 민주적인 흐름 같은 게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교양이란 어떤 문제의식이 이렇게 생겨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또, 특정한 어떤 사회적인 계급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룹이었는데, 제가 거기 적어 놓은 대로 고학력 엘리트 중심. 그때 고학력 엘리트들이 되게 제대 제국대학, 동경 제국대학 내지는 이제 예비학부 기능을 하고 있었던 제1고, 1고, 2고, 3고 이렇게 나갔다 그래요. 근데 제1고 출신들인데, 우리를 치면은 이제 대학
한 뭐 1, 2학년 정도 연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일본의 최고 엘리트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문제의식인데 서양 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데 빨리 좀 따라잡고 심지어 넘어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특이하게도 책에서 이렇게 핵심을 이제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 문명의 어떤 정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텍스트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빨리 독파하는 겁니다. 핵심이 뭔지 빨리 이해하는 게, 빨리 이제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 그 안에서 그래야지 뭔가 뭘 넘어설 수 있을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이라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서양 정전의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핵심 텍스트가 뭔가, 뭘 읽으면은 알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건데,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이 정전들이 흔히 우리가 세계 사상 전집이라고 돼 있는 그 목록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부 만들어집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 목록이 있어요. 이들이 만들었던 이제 어떤 핵심 텍스트들의 어떤 목록이 있는데, 니체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들어가 있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 시기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요 1910년대, 20년대 요 시기에 그런 텍스트를 핵심적인 어떤 정전으로 이렇게 출해냈다는 거는 사실 조금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독일에서도 평판이 그렇게 그렇게 딱 정립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그런 책들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읽는 겁니다. 우리 한 고3이나 대학 1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그거는 몇 안 됩니다. 한 줌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한 몇십 명에서 한 몇백 명 정도의 학생들.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걸 해야 돼라고 이렇게 그런 목록을 만들고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세계 문학 전집, 사상 전집이라는 게 교양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적인 어떤 이렇게 발상입니다. 컬렉션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계 사상이라는 거를 한 전집 속에 이렇게 딱 세트로 만든다라는 발상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집의 아이디어도 일본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거. 어느 나라에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본이 원조이고, 이제 여러 번 몇 차례 국내에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과거 60, 70년대 한국에서 세계문학 전집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리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 리스트가 아직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일리아스부터 가거나 이렇게 신곡부터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리스트들입니다. 그걸 짠 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양이 뭐냐? 여기는 기본 지식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요 대정 교양주의 시대 때는 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었어? 이겁니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양 유무가 이렇게 식별이 됩니다. 그렇게 나눠집니다. 조금 단순하죠. 그런데 이랬던 시기가,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양이라는 거는 모두가 갖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독일의 슈바니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지식,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은 이거 굳이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문맹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소수의 엘리트가 알면 됩니다. 내지는 국가 엘리트들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할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양입니다.
뭐 어중이 떠중이들도 뭐 다 알아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알면 또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게 좋고 이게 불이기에도 좋고 다만 이 지식 엘리트들 혹은 이 국가 엘리트들만이 이제 딱 이걸 전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면서 이게 하나의 변곡점인데 문학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중사회가 됩니다. 대중사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식인과 대중이란 문제가 이렇게 지식인과 대중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의 프레임은 지식인하고 이 민중 내지 뭐 인민, 뭐 농민 요건 프레임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여기는 뭐 농민 노동자들입니다. 요 계층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뭐랄까 상호 좀 협력적 관계입니다. 지식인하고 요 민중은 요런 프레임이 짜진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그 인텔리겐처란 말 들어보셨죠? 그냥 비판적 지식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렉추얼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어의 인텔렉추얼은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뉘앙스는 없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인텔리겐처라는 거는 출신은 러시아 사회 계급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귀족들이 다 지주인데 귀족이거나 그 바로 밑에 잡계급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인이라든가 의사, 성직자들이 잡계급에 속합니다. 출신은 그래요. 그들이 이 농민 편을 드는 겁니다. 이 러시아어로는 나로드예요. 그래서 이제 인텔리겐치아 대 나로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리겐치아들은 나로드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자기 출신 계급을 배반하고 원래는 귀족이면은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나로드들의 어떤 착취 위해서.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혁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편을 듭니다. 여러 가지 운동합니다. 인텔리겐ция 작가들 작품을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몽 운동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사상 투쟁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전통이 발생하긴 하는 게 한 1840년 전후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이게 인텔리겐ция 1세대입니다. 40년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60년대 가게 되면 인텔리겐ция 2세대. 그러니까 아들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뚜르게네프 소설이 있는데 이 두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입니다.